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잘 지내셔야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예. 인문과정 마지막 날짜가 됐네요. 자, 교재는 우리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가시면 이게 파트 6편인데 금융론 파트예요. 이 공부 양은 좀 많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5문제, 6문제 정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챕터 1번이 부동산 금융이라고 있는데 용어부터 정리할까요? 그럼 금융 겁내지 말고 부동산 관련해서 돈을 끌어오는 걸 자금을 조달한다고 합니다. 그 조달해서 운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부동산 금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도 뭐 시험에 나오긴 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너무 포괄적이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볼 내용이 이제 여러분은 주택금융을 만납니다. 그러면 주택금융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금융이니까 내가 쓸 건 없고 뒤에서 받을 거예요. 그러면 저축이라는 것도 있고 뭣도 있을 거다? 대출도 있을 거다. 주로 이제 대출 관련해서 시험이 많이 물어봅니다.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 비교해서 묻고 융자 받았으면 상환해야 되죠. 그 상환 방법을 주로 시험에 물어보는 겁니다. 증권론은 이제 부동산 관련 주식, 여러분 부동산 관련 채권을 공부를 합니다. 오늘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 개발금융은 개발업자, 공급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주택금융하고 부동산 관련 채권까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는 계산 문제가 2문제 범주로 나와요 또.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106페이지 가시면서 포괄적인 서러운 분야니까 거기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되되 시험에 물어봤던 질문 한번 볼게요. 괄호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네 번째 줄입니다. 부동산 금융은 첫 번째 기억 항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금융. 뭐 종을 외우는 건 아닙니다. 개발금융은 공급자 금융입니다. 공급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고, 그럼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부동산을 수단으로 해서 매개체로 한다고 합니다. 매개체로 해서 담보대출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뭐라고 쓴다? 담보금융, 저당금융 세 가지 영역이 되겠습니다. 종류 내우는 건 아니고 3번은 2번 물어봤던 지문이에요.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해서 자본을 뭐하는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이거 X형으로 이렇게 물어볼 지문은 아니니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 정의 보셨고 다음 페이지 갈게요. 다음 페이지에 107페이지입니다. 주택금융은 괄호 안에 읽으세요. 주택 소비금융이라고 되어 있나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로 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자 대표적으로 사이드에 있어요. 사이드를 보실 내용이 저축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고 여러분 다 가입해 본 적 있죠? 깊은 내용 안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렇습니까?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현재 시행하는 제도이다, 아니다. 제도이다. 그렇게 시험에 물어봤던 겁니다. 별거 물어볼 건 없고, 그러면 이제 대출 중에 보금자리론이 나오는데요. 이제 처음 보신 분들 있으니까 보금자리론이 뭡니까 하면 우리가 앞으로 자주 만납니다. HF라고 들어보셨나요? 하우징 파이낸스입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예요. 주택금융을 담당하는 정부 출자기관을 HF 읽을게요. 주택금융공사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정부 출자기관에서 보금자리론을 발행해서 공급을 해요. 이게 뭡니까 하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입니다. 여기 기본 사실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뭐다? 보금자리론이다. 그래서 주택금융을 가끔 시험에 물어보는데 저걸 물어볼 때 이걸 딱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코드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무주택자에게 낮은 금리로 저금리로 고정금리로 금리 위험도 줄여주고 원리금 상환을 3년 안에 갚으라는 거하고 20년 나눠 갚으라는 거하고 비교할게요. 그럼 나눠 갚는 것이 매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적어지죠. 그렇습니까? 그럼 주택 구입이 가능하겠네요. 그럼 주택의 수요가 뭐 할 거다? 증가한. 우리 공부한 대로 할게요. 그럼 자가주택 마련 유도할 수 있죠. 거래량도 늘죠. 그럼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요. 그럼 가격이 오르면 건설업자가 돈 벌 기회가 된 거죠. 장기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이렇게 해서 정부 입장에서요.
주택 경기를 조절할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인 특수금융이 주택금융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주택금융이 딱 나오거든 우리 뭐 연상해야 된다. HF에 보금자산을 떠올려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그러니까 수요 증가되고 거래 증가율도 경기 조절 수단으로 하는 일반적 금융이 아니고 뭐다. 정부 주도하에 정책적 특수금융이나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셔서 그러니까 이제 1번 정의 물어봤어요. 보조단에 주택금융은 주택을 담보로 동그라미 치고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빌리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이제 X형으로 물어봤는데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주택금융은 신용을 담보로 한다. OX. 엉터리 지문입니다. 이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한테 반문을 할 수 있어요. 무주택자가 그러면 이거 대출을 이용하는데 현재 담보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뭡니까 하면 그러니까 장래 구입할 주택에다가 우리 금융기관이 여러분의 채무 불이행에 대비해서 권리를 설정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흔히 저당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깊은 내용을 하기 불편하니까 개론해서 저당권을 이해할 때는 채권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디폴트에 대비해서 권리를 정하는 걸 뭐라고 합니다. 저당권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구입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주택을 담보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용담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의를 좀 해야 할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큰 틀을 봤으니까 본단에 들어갑니다. 괄호 1번 항목에 가게 되면 대부분 두 번째 줄입니다. 고정금리고 세 번째 줄 낮은 금리, 저금리고 당연히 일시금 대출해줘야 되죠. 그렇습니까? 원리금상은 어떻게? 장기 분할 상환입니다. 장기 분할로 해야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괄호 2번에 가서 주택금융 두 번째 줄입니다. 주택 구입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책적인 읽으세요. 무슨 금융이다? 특수금융이다. 일반적 금융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의미를 알고 가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주택금융이 딱 나오면 금융공사의 보금자산을 떠올려서 문제를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네 번째 내려오시면 네 줄 내려와서 맨 밑에 이러한 역할을 바탕으로 해서 주택금융은 주택 경기 부양을 통해서 전반적인 경기 조절 수단으로 유용하게 쓰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다 안 쓰더라도 거래 증가, 자가주택 마련 유도, 집값 오르면 장기적으로 공급을 촉진한 이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용어들을 정리하러 갑니다. 저당대출이 무슨 말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출 이자율부터 갑니다. 이자율은 동의어로 대출 뭐라고 한다? 금리. 우리 편의상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레이트로 정의했던 겁니다. 1번 항목의 대출 이자율이 뭡니까 하면 원금에 대한다. 끊고요. 이자의 비율이다. 자, 우리 이런 지문 등장할 때는 대한이 분수로 쓰면 어디로 간다? 분모로 내려간 개론에 이런 지문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그대로 옮겨봅시다. 그 레이트니까 이자율은 대출 원금에 대한 무슨 비율이다? 이자의 비율을 말하다. 곱하기 100에 사실 의미 없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어봤어요. 저 대출 이자율을 계산하세요.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용자 원금이 4억 원이라고 할게요. 1년차 이자가 2,400만 원이면 이자율을 구할 수 있죠. 몇 프로입니까? 돈해가 암중이니까 계산기를 빨리 눌러봐야 돼. 눌러보는 게 공부입니다. 자, 2,400만 원 누르고 나누기 누르고 4억 눌러본다. 얼마가 나옵니까? 0.06이 나오죠? 이자율이 몇 프로다? 6%다. 두 번이나 물어봤어요, 여러분 시험에. 여러분 기본은 아셔야 됩니다. 읽어내는 것을 분수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원금에 대한하면 대한이 어디로 간다? 분모로 이자율 비율, 우리가 이자율, 레이트. 사실은 생활 속에 다 아는 것, 이걸 시험을 물어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시험에 이렇게 대비를 하고 간다. 자, 그럼 동그라미 2번에 가서 기본 질문. 그럼 이자율이 낮아지면 당연히 이자 상환 부담이 적어지죠. 그럼 부동산 수요가 뭐 할 거다? 증가. 공부 안 해도 맞춰요. 이런 질문은 이제 2편 경제이론 파트에 접목돼서 출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108페이지로 가셔가지고 괄호 2번에 대출받은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융자금 혹은 대출 원금, 저당 대부. 이미 한번 들어봤던 용어입니다.
출제자마다 용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가는 거예요. 융자 받은 금액, 원금, 저당, 대부액이다. 그러면 끝에 잔금은 무슨 말이에요? 융자금 중에 상환하지 못하고 남은 걸 우리가 잔금, 잔고. 저 용어들은 알고 와야 뒤에 문제 풀어요. 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저당, 잔금은 기간 중 상환하지 못하고 남은 융자금의 일부를 말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잔금, 잔고라고 합니다. 나중에 써먹을 때 있으니까 그러면 잔금 비율 그냥 그대로 읽어볼게요. 무슨 비율이라고요? 그럼 그대로 대출 원금에 대한 이게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분모로 잔금의 비율을 말하고 끊고요. 그럼 상환 비율을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읽으면 돼? 똑같이 읽으면 돼. 상환된 금액의 비율이다. 그렇습니까? 그럼 전체 원금에 대한 분모로 내려간다. 상환된 금액의 비율을 뭐라고 한다? 상환 비율입니다. 이 정의도 투자론에 연결해서 물어본 적은 있어요. 잔금 비율은 남아있는 비율이죠. 그럼 상환 비율은 상환된 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괄호 3번으로 가서 대출 기간을 우리가 읽으세요. 동의어로 뭐라고 한다? 융자 기간 또 상환 기간 또 저당기라는 말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시험에 물어본 게 동그라미 2번 질문. 대출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상환 기간이 길면 차입자의 매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적어지죠. 그렇습니까? 다시 1억의 융자를 받았는데 10년 나눠서 갚는 거하고 30년 나눠서 갚는 것이 30년 나눠 갚는 게 매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주택의 수요가 뭐 한다? 증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면에는 금융기관은 만기가 길어지면 원리금 회수가 더디죠. 제때 회수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돈이 부족하다는 우리가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중요하다. 대출기관은 대출기간이 길어지면 원금 회수가 늦어져서 중요한 용어입니다. 유동성 위험이 뭐 할 수 있다? 커질 수 있다. 대출기관의 자금 부족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거 용어 알고 간다. 돈이 부족하다는 건 뭐라고 한다? 유동성 위험입니다. 그럼 비교할게요. 10년짜리보다 30년짜리가 그럼 대출 금리가 더 높다. OX. 이거 고민하면 안 돼요. 다른 조건 일정할 때 만기가 길수록 이 사실은 복잡한 얘기 아니고 뒤에 언급이 됩니다만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요. 한 달 뒤에 원금 돌려주게 한 분이 있고요. 10년 뒤에 돌려주는 분이 있답니다. 그럼 10년 뒤에 돌려준다는 분들이 위험이 더 큰 거잖아요. 만기가 길수록 빌려준 사람 위험이 큰 거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만기가 긴 게 위험이 크므로 금리도 높게 적용된다.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더 높다. 시험에는 항상이란 말은 없어요. 다른 조건 일정할 때 만기가 긴 게 금리가 더 높게 적용되는 겁니다. 괄호 4번으로 가서요. 그럼 대출 받았으면 매기 원금이자 갚아야 되죠. 풀어 읽을게요. 원리금이 뭡니까? 원금 상환분과 이자의 합계를 말하는 겁니다. 줄여서 원리금 혹은 원리금 상환액 읽을게요. 이미 들어봤다.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 경우에 따라 이렇게 월부금 쓰기도 하는 겁니다. 용어들 알고 가셔야 돼. 원리금 매기 갚을 금액이죠. 부채, 서비스액, 지불액 또 뭐라고 한다? 월부금이다. 정의 물어본 적이 있다. 이미 본 적이 있고 여러분. 원리금 상환액은 매기간 상환해야 할 금액이니까 원리금의 정의가 다음 줄에 원금 상환분과 이자의 뭐다? 합계를 말하는 겁니다. 기본 정의고. 그러면 뒤에 따로 구분하겠습니다만 상환 방식이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이면 이 부채 서비스에게는 원금 이자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원금을 언제 갚는다고요? 만기 때. 그럼 중간에 이자 내는 기간은 우리 뭐라고 했고 거치기가 이 용어는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런 상환 방식이면 매기 갚을 금액은 뭐만 들어간다? 이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융자 조건에 따라서 당연히 뭐하다? 다르다? 달라진다라고 표현하는 거. 용어는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자만 내는 기간은 뭐라고 한다? 거치기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상단부로 올라가시면 109페이지입니다. 이게 거치기간이 뭐냐고 묻지는 않는데 알아야 시험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예시 가시면 대출 기간이 총 몇 년 돼 있어요? 끊고요. 그럼 그 중에 3년 거치라는 얘기는 3년 동안은 뭐만 냈고 이자. 그럼 4년 차부터는 원금 이자를 같이 갚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3년은 이제 뭐라고 읽으면 돼? 거치기간. 17년은
원리금 상환기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용어들을 아셔야 돼. 전체 몇 년인데 20년에 3년은 이자 내는 거치기간, 17년은 원리금 분할을 상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체를 묻지는 않습니다. 문제 조건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용어들은 구분하는 겁니다. 이제 기본 용어들 정리했고 시험에 출제 매우 높게 하는 거, 자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 수단을 공부하러 갑니다. 대출 규제 수단 별표하시고요. 올해 또 계산 문제가 나왔다. 설명드리고 책 봐드릴게요. 두 가지를 이제 만날 건데요. 첫 번째, 따로 쓸 거 없으면 책 봐드릴 거니까 우리 LTV부터 만나러 갑니다. 영어 스펠링 같은 거 안 물어보니까 L은 론이에요. 론은 뭡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용자금. 밸류는 뭐예요? 가치다. 그러니까 영어를 몰라도 관계는 없으면 써주는 거니까 가치는 뭐예요?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고 론은 용자금이다. 그럼 그대로 읽어내면 론 투 밸류니까 가격이 분모로 내려가요. 부동산 가치 가격에 대한 분자를 뭐라고 하면 돼요? 용자금의 비율을 LTV라고 합니다. 이걸 영문을 한국어로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뒤에 볼 거예요. 용자 비율을 쓰기도 하고 대부 비율을 쓰기도 하고 담보 인정 비율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글을 따로 연려하지 말고 이걸 시험을 내면 써주고 괄호 열고 이렇게 영문으로 LTV라고 적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갑시다. 부동산 가치를 가지고 융자액을 결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LTV다. 론 투 밸류 한 거니까 그러면 이 비율을 정해준단 말입니다. 금융당국 이걸 50%로 정했어요 하면 그럼 제가 말하는 금융당국은 선택해 볼게요. 한국은행이 이 비율을 정한다 아니면 정부기관에서 정한다? 한국은행은 정부기관 아니에요. 중앙은행은 별도의 기관이다. 하는 일이 뭡니까? 기준금리 결정, 물가 안정, 통화가치 안정이 주 업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에 물어봤어요. 한국은행이 아니고 누가 한다? 정부.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LTV 비율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그럼 50% 정했다고 할게요. 그럼 집값이 4억이면 산수합시다. 4, 5. 크로스로 곱해야 됩니다. 그럼 융자 가능 금액은 2억 원을 넘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하셔야 됩니다. 담보가치 한도 내로 융자를 제한한 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LTV 대부분 거의 상식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분자를 물어봤는데 답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가요. 주택 가격이 4억이고 융자 금액이 2억이면 대부 비율 몇 프로? 이렇게 또 물어봤고, 자 다시 50% 주고 융자 금액은 2억 원이에요. 집값은 얼마 이상이 돼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답은 알고 있죠, 얼마다. 암산되면 관계없는데 안 되면 이제 분모를 물어봤으면 위치를 바꿔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억 원 나누기 0.5 하면 되죠. 그럼 집값 얼마다? 4게 돼. 자식이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게 분수를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생활에 안 쓰는 거니까. 분수 개념은 그래서 산수를 물어봤을 때는 이 문제를 전체값 다시 이렇게 분자를 물어보기도 하고 전체값을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분모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가능성 열어두고 대응하시라는 이게 다 출제가 된 지문이 됩니다. 가격에 대한 무슨 비율이다? 용자금입니다. 그럼 물어볼까요? 이제 바꿔봅시다. 분모를 그러면 총투자액이라고 제가 써볼게요. 그럼 대부 비율, 융자 비율은 총투자액에 대한 융자금의 비율을 말한다. OX. 다 반납이 돼버렸어. 투자론 시간에 총투자액이 100억이면 가격도 얼마? 100억. 그것도 언제 그랬냐 표정이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연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시 지난주 공부할 때 총투자액이 100억이면 가격도 얼마? 100억. 그래서 투자론 가면 주로 이걸 융자 비율이라 많이 쓰고요. 금융 파트에서는 한글로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총투자액에 대한 융자금 비율, 또 읽을게. 가격에 대한 뭐다? 융자금 비율인 겁니다. 지문도 물어봐요. 그럼 이 비율을 60%로 상향 조정하면 산수합시다. 4, 6은 24. 융자 금액이 늘어났죠? 그럼 부동산 수요는 뭐 할 거다? 증가한다.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융자가 많이 나갔네요. 그럼 금융기관은 위험이 커진 거죠. 원금 회수 위험이 커진 거예요. 그럼 위험이 컸으니까
LTV 비율을 높이면 위험이 커졌으므로 대출 금리는 높아진다, 낮아진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결혼 시험의 공통점. 중간의 과정을 안 주고요.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높아지면 융자 금액이 늘어났죠. 위험이 커지면 금리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보러 갈게요. 두 번째 볼게 DT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다 써주니까 D는 데빗이에요. 데빗은 우리 한글로 뭐라고 합니까? 빚. I는 인컴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부터 차입자의 소득을 가지고 빚을 상환할 능력이 되겠습니까? 라고 보고 융자금을 판단한 걸 DTI라고 합니다. 한글로 쓰기 나름이에요. 이건 쓰면 한글로 쓰면 여러분 쓸 거 없어요? 총부채 상환 비율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영어로 옮기다 보니까 동의어가 많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책 봐드립니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액면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읽어갈 때 대비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여기에 분자로 간다, 분모로 간다. 대안이 분모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옮겨볼게요. 그럼 DTI가 차입자의 분모가 뭐다? 연소득입니다. 분자가 부채가 아니고 아까 용어 정의했거든요. 매년 갚아야 할 원금이자 합계를 원리금입니다. 소득에 대한 원리금의 비율을 DTI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차입자의 뭘 따져가지고 소득을 따져서 상환 능력을 보고 융자를 판단한 지표입니다. 대출을 더해주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요. 2004년도에 도입이 된 건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내가 상환 능력이 안 돼도 빚이 많아도 소득이 증명이 안 돼도 담보가치만 인정해 융자를 받았어요. 근데 집값이 너무 뜨거워지는 바람에 대출 규제를 할 목적으로 DTI가 도입이 됩니다. 배경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대출을 더해주려고 하는 거라고요? 대출을 뭐 하려고? 규제할 목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율도 마찬가지 이렇게 40%를 금융당국이 적용했으면 여러분의 소득이 4천만 원이라면 산수합시다. 44. 그럼 연간 잘 들어야 돼요. 빚으로 갚아야 할 연간 원리금은 1,600을 넘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보고요. 이미 대출을 이용한 상태에서 연간 1,599만 원까지 원리금을 상환 중에 있다면 추가 대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출을 더 못 해주겠다고 도입된 의미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40%라는 얘기는 소득이 4천만 원이면 연간 내가 빚으로 갚아야 할 원금이자 합계가 1,600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자체도 물어봐요. 이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 그럼 이제 이 분자값 원리금은 어떻게 구합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우리 지난주에 화폐의 시간 같이 공부한 적이 있죠. 네, 현가계수 중에 저당상수를 공부한 기억이 어려운 것이 있죠. 그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공부가 응용되는 거니까 이렇게 공부했다. 자, 융자기간이 5년이고 대출받은 금액이 3,790만 원.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던가요? 융자금 곱하기 저당상, 이제 공부가 응용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자값 원리금은 융자금에다가 뭘 곱한다? 저당, 상수다. 그럼 저당 상수값을 제시를 해줘요. 이 값이 0.1이라고 한다면 융자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6천. 이게 산수 한번 해볼게요. 자, 융자가 하는 금액은 앞에 1,600만 원. 1,600만 원 나누기 저당 상수값 0.1. 그럼 융자 금액이 얼마다? 1억 6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 구해가지고 LTV 금액은 얼마예요? 2억. DTI는 얼마다? 1억 6천. 추계해서요. 적은 한도를 가지고 융자 금액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까지 가능하다? 1억 6천까지만 융자가 또 이렇게 문제가 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공부가 좀 응용이 돼 가잖아요. 그 이제 산수에 앞으로 여러분 적응해야 되는 거니까 분자값 원리금 읽을게 융자금 곱하기 뭐 한다. 저당 상수하고 이 융자가 하는 금액을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 겁니다.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두 개 적용해서 최대 한도가 아니고 뭐다. 적은 한도로 융자 금액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 갑시다. 이제 가서 봐드릴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일단 한글로 읽어볼게요. 동의어가 많다. 담보 인정비율이라고 되어 있나요? 읽어서 여러분 책 보고 융자 비율 또 대부 비율, 대출 비율,
저당 비율 쓰기도 합니다. 이거 외울 건 아니고 시험장에 써주기 때문에 동의어들은 여러분 앞으로 익숙할 필요가 있어요. 론 투 밸류라고 되어 있나요? 레이시오는 비율입니다. 비율을 말하는 거니. 그래서 회색 박스 가서 수식은 필수 담보 인정 비율 써볼게요. 50% 써보시고 써봐야 됩니다. 여러분 책에다가. 자,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4억 원이면 산수합시다. 4, 5, 20, 융자 금액은 2억은 넘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분모에다 쓰세요. 부동산 가치 동의어가 뭐다? 총투자액이다. 그러니까 총투자액 또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융자금 비율을 대부 비율, 융자 비율,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니은 가셔가지고요. 두 번째 줄에 시장 가격에 대비해서 인정해주는 금액의 비율인데 내용 아셔야 됩니다. 시장 가격이 4억 원이는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렸네요. LTV 몇 프로? 계산 문제 이렇게 물어봐요. 저 바꿔서 담보 인정 비율이 50%이면 4억 원 아파트 담보를 얼마까지? 2억 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의미를 알고 가는 겁니다. 동그라미 A 항목에 그러면 LTV 비율이 높아지면 융자가 많이 나갔죠. 그럼 부동산 수요가 뭐 한다? 증가한다. 이 질문은 2편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론 파트에서 물어보는 거고 B 항목으로 갑니다. LTV가 높아지면 융자가 많이 나갔죠. 그럼 대출기관의 채무 불이행이 뭐 한 거다? 이 괄호로 묶으세요. 괄호로 묶으신 것은 이 지문은 시험장에 안 줍니다. 바로 갑니다. 대출 이자율은 뭐 한다? 이렇게 물어보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LTV가 높아지면 대출금리도 높아진다. 미리 보고 갈 건데요. 여기 볼게요. 자, LTV나 DTI나 단순화해드립니다. 둘 다 비율이 높아지면 융자 금액이 늘어나요. 같아요. 둘 다 올라가면 융자가 많이 나갔죠. 대출기관의 채무 불이행이 더 커진다. 따라서 자동 대출금리는 높아진다. 같은 방향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동그라미 2번에 하면 처음 보시면 불편하니까 한글로 읽으세요. 총부채 상환비율이다. 소득 대비 또 뭐라고 한다. 부채 비율. 대비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분모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경우에 따라 차주 상환 능력이라는 말도 쓴다. 대비는 빚이고요. 인컴은 뭐다? 소득이다. 써줍니다. 이렇게 디테일 써주는 거니까 따로 읽을 필요는 없어요. 차입자의 소득으로 상환 능력 판단해서 융자금액을 정하는 게 DTI다. 그래서 수식 써보겠습니다. 40% 써보시고 연소득이 4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산수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44 분자값 연간 갚을 원리금은 1,600을 넘을 수 있다 없다. 그거 의미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요. 그러면 분자 원리금 어떻게 구한다? 읽어야 됩니다. 융자금 곱하기 뭐 한다? 저당 상수. 그래야 이제 앞으로 문제 풀어가요. 0.1이라고 써보세요. 대당 상수값이. 자, 그럼 융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6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융자 가능 금액을 구하자고 하면 네모 융자 가능 금액은 분자값 1,600만 원 나누기 저당 상수 0.1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예요. 1억 6천이 된 겁니다. 개념 알아야 되고 그래서 기억 항목 두 번째 줄 대출금을 얼마나 잘 뭐 할 수 있는지 상환할 수 있는지 뭘 따져서 소득을 따져서 융자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니은 가서 다시 질문 확인합니다. DTI 비율이 40%이면 매년 상환하는 잘 읽으셔야 돼. 뭐가요? 원리금이 소득의 40% 이내에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다시 소득이 4천만 원이면 연간 갚을 원리금 상환액은 1,600을 넘을 수 있다 없다. 이 개념을 잘 모르시면 나중에 계산 문제 풀기 어려워집니다. 내용 중요한 거예요. 그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만드는 거예요. 대출을 제한하게 도입된 게 뭐다? DTI가 된 겁니다. 동그라미 3번에 가서 지금 주택금융은 LTV와 DTI 적용해서 적은 한도라고 돼 있나요? 그럼 시험장 이렇게 안 주고요. 밑에다 쓰겠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거 이렇게 내요.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그러니까 모두 충족하라는 얘기는 최대 한도가 아니고 뭐다?
적은 한도를 가지고 융자가 병창합니다. 이게 국어 어휘 능력이 좀 필요해요. 우리 앞으로 공부할 때니까 유튜브 보는 게 뭐 나쁜 건 아닌데 책을 보시는 좀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너무 오래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 말은 알겠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보면 이게 해독이 안 돼서 답을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나 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인생에 또 즐거움도 필요한 거니까 하시긴 하되 우리가 텍스트화된 책을 안 읽어보시면 실제로 시험 지문이 잘 안 읽어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시간 넘어가 버리는 거니까 당부를 꼭 드리도록 합니다. 시험장에 모두 충족하라는 의미가 뭐다? 적은 한도로 가는 겁니다. 이쪽의 내용들은 계산 문제는 물론이고 지문도 물어보기 때문에 비중 있게 다뤄드리고 연습할 사항입니다. 그럼 내려와서 이제요, 이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간단하게 비교 정리합니다. 뭐 자주 물어보진 않는데 기본은 하셔야 돼요. 자, 고정금리는 표현 그대로 대출 기간 내 금리가 변해 안 변해? 변동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사이드 가셔가지고요, 보금자리를 원이 대표적인 고정금리입니다. 이거 어디서 발행한다? 금융공사. 기본 사실은 아셔야 됩니다. 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장기 대출 상품인데 10년 이상이라는 건 아셔야 돼요. 10년 이상의 상품이다. 무주택자가 이용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으로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기간 내에 금리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보고 공부를 해야 될 게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괄호 2번 타이틀의 밑줄. 대출 이자율의 결정 요인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러면 보금자리론 만기가 10년짜리가요. 대출 금리가 5%라고 5%라고 하면 5%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생각 한번 하고 갈게요. 금융기관이 대출을 했다는 건 일종의 투자가 된 거죠. 그럼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수 수익률은 이자율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요구 수익률이다. 자, 그러니까 대출 안 했다면 그 돈 가지고 금융기관이 국채 등의 무위험 수익을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럼 그만큼 이자율이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 안 했다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 이런 게 있어 없어? 하다 보니까 위험이 발생했죠.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자율에 반영할 필요가 있긴. 또 하나의 문제, 대출에 의해 인플레가 과도하면 원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죠. 제가 세 가지가 투자를 공부했던 뭐다? 피셔 방정식 요구 수익률을 그대로 접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가시게 되면 자, 표가 있는데 책 봐드릴 거니까, 그래서 대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요구 수익률. 여러분 공부한 대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 할증률 예상 인플레를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0년짜리가 이게 5%를 산수 문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실질 금리는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국채금리 생각하면 됩니다. 국채금리 3% 할게요. 대출 관련 위험대가 1.5, 기대 인플레 0.5 이렇게 반영해서 5%의 금리를 결정한다. 지문으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출금리 명목금리라고 돼 있나요? 겁내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숫자로 눈에 보이는 건 다 명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셔야 돼. 통장에 200만 원이 월급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200만 원을 뭐라고 한다? 명목소득이라고 하는 거 용어 아셔야 돼. 다시 은행에 정기예금 금리 가입했는데 예금 3.5%에 가입했다요. 3.5%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명목금리라고 하는 겁니다. 수치로 보여주는 건 뭐라고 한다? 명목금리입니다. 그럼 대출금리 읽을게요. 실질금리, 위험에 대한 대가, 기대 인플레로 구성된다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셔 방식 그대로 적용합니다. 산수 문제 묻는 거 아니고 그럼 여기서 보고 갈 거. 국채금리, 실질금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죠.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맨 앞에 5%는 변해 안 변해? 그래서 고정금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실질금리는 변할 수 있어도 맨 앞에 대출금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고정금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고요. 책 봐드립니다. 예상 인플레를 0.5를 잡았는데 대출 이후에 실제 인플레이션이 2%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다시 예상 인플레보다 뭐가 더 크다? 실제가 더 크죠. 그럼 이 실제 2%를 여기다 5%에다가 반영할 수 있어 없어요? 요거 안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정리합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했죠. 그렇습니까? 기대 인플레가 과도하면 그만큼을 더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대출기관은 상대적으로 유리, 분리 손해란 얘기입니다. 쓸 거 없고 책 봐드릴 거니까. 그럼 차입자는 더 낼 필요 있다, 없다. 상대적으로 이게 앞으로 금융 파트의 지문들은 전부 다 비교 지문이야. 유리하냐, 전부 이해 많기 때문에 잘 보고 대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하고 물어봅시다. 그러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 초기 금리는 어느 게 더 높을까요? 잘 찍어보세요. 고정, 이유는 그러면 잘하시네? 이유는? 그래, 상황에 따라 금리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 위험 대가를 높게 반영해서 초기 금리는 고정이 더 높다. 개론은 항상은 없습니다. 변동금리가 초기 낮은 이유는 뭘까 그러면? 차입자를 꼬두기 위해서도 초기에 낮은 금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다시 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 고자가 높을 고는 아닌데 에라 모르겠다. 높을 고라고 읽어버리면 돼요. 또 뭐냐고 하지 말고 초기 금리 뭐가 더 높다? 고정이 더 높다. 묻습니다. 여러분 책 보러 갈게요. 책 가셔가지고 여러분 책 보고 111페이지 동그라미 2번 회색 박스 있나요? 대출금리는 하고 읽으세요. 대출금리는 실질금리 읽으세요. 위험에 대한 대가 기대 인플레로 구성된다. 거기서 실질금리는 변할 수 있죠. 맨 앞에 명목금리는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고정금리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기는 아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에 가서 라인 그려져 있어요. 다른 게 일정할 때 고정금리 대출이 딱 밑줄 하고 변동금리보다 초기절이 더 뭐하다? 높다. 이 고자가 높을 고는 아닌데 써버려서 이렇게. 고자가 높을 고는 아닙니다. 초기 금리는 뭐가 더 높다? 고정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여러분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럼 동굴 괄호 3번으로 갑니다. 이제 정리하고 갈 거. 대출기관의 대출 위험이라고 돼 있나요? 여기 볼게요. 왜 공부합니까 하면 이 대출 위험의 개념을 정리합니다. 또 설명드리고 책 봐드릴게요. 책 봐드릴 거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건 대출기관의 저당 위험이라고 한다. 종류 같은 거 안 물으니까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갈게요. 채무 불이행은 누가 하는 겁니까? 채무자가 하는 거죠. 원금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거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 위험은 누구 위험이다? 금융기관의 위험이. 용어 구분하셔야 돼. 채무 불이행은 채무자가 하는 거죠. 위험은 누구 위험이다? 금융기관의 위험입니다.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대출 이후에 차입자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담보 가치가 하락해서 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임을 뭐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 용어 중요합니다. 그럼 시험 이렇게 물어봤네요. 차입자의 소득이 증가되고 가치가 상승하면 채무 불이행 위험은 감소한다. 그래요. 그 중요한 거다. 그러면 괜히 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DTI를 적용하고 담보가치평가 강화해서 LTV를 초기에 낮춰서 융자 금액을 줄인다면 채무 불이행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어볼게요. 고정금리 대출보다 변동금리 대출이 채무 불이행 위험이 더 크다. 변동금리 대출이 채무 불이행 위험이 크다. OX. 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냥 생활 속에 하는 얘기야. 시험에 그렇게 안 나와요. 엉터리 질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금리 변동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채무 불이행의 원인이 뭐라고요? 소득과 가치에 다른 게 아닙니다. 상환 능력이 떨어지거나 가치가 떨어져서 원금을 회수하기 위험을 뭐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그 대충 할 내용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금리 변동 위험 그대로.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 이후에 금리를 바꿀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 이후에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금리 상승분만큼을 추가로 대출금리에 반영 못하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출 이후에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행들이 고정금리를 선호하진 않아요. 정책 대출들이 대부분 다 뭐다? 고정금리라는 얘기입니다. 금리 상승기에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걸 뭐라고 한다? 금리 변동 위험. 그래서 이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기관 입장에서 금리 변동 위험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조기 상환 위험으로 가면 책 봐드립니다. 조기 상환은 무슨 말이에요? 만기 전에 미리 갚는 거죠? 조기 상환은 누가 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하는 겁니다. 그럼 조기 상환 위험은 누구 위험이다? 이건 대출기관의 위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조기 상환이라는 게 자, 만기가 10년인데 여러분이 6년 차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리 갚았는데 왜 위험입니까? 나머지 기간에 이자가 날아가 버린 거죠. 기분 나쁘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물어보는 거, 조기 상환은 어떤 경우에 발생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 봅시다. 조기 상환할 경우 목돈이 생기면, 로또가 당첨되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근데 시험 지문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론적이긴 합니다만 대출 이후에 시장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 시장 금리 내려간다는 얘기는 다른 기관의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럼 더 싸게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갚을 요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 금리 상승기가 아니고 뭐다? 하락기 때 차입자의 조기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중도 상환 수수료 이렇게 부과를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5천만 원을 미리 상환했다고 하면 대개 한 1%, 2% 내에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5천만 원 2%면 얼마입니까? 두뇌를 빨리 움직여야 돼. 5, 20 얼마?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의 상당히 수익은 이 내용인 거니까 이해할 공간.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은 조기 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아까 듣고 왔네요. 유동성 위험을 정의합시다. 돈이 남아돈다, 부족하다. 자주 만나요. 앞으로 대출기관에 자금 부족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앞으로 은행을 자금 중개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 A라는 분이 은행에 예금을 가입했습니다. 1억 원 예금 가입했다고 할게요. 바꿔 말하면 은행은 예금 팔아서 1억 원을 조달한 거죠. 끌어온 거예요. 그럼 B라는 분이 와서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은 A 돈을 예금으로 받아가지고 중간에서 대출하고 운용을 했죠. 거기서 뭐가 생겨? 이자가 생기잖아요. 자금 중개기관입니다. 그러면 A하고 중개기관 입장에서 A는 채권자죠. 은행은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바꿔서 은행하고 B를 따지면 B가 채무자, 그렇습니까? 채권자가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금의 만기는 길어봤자 몇 년이에요? 맥시멈. 길어봤자 대부분 5년짜리다. 길어봤자. 대출은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이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예금 만기 때 대출 원금이 회수가 빨라야 늦어? 늦어. 재택은 돈 못 줘? 못 줘? 못 줄 가능성이. 그럼 뭐라고 한다?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금을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이렇게 장기로 대출 운용하는 과정에서의 현금 흐름의 불일치 문제를 뭐라고 한다? 유동성 위험. 좀 단순한 아이들입니다. 이미 보고 왔는데 1억 원을 대출했더라도 만기 5년짜리보다 30년짜리가 원금 회수가 더디죠. 제때 회수가 돼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동성 위험이라고 표현. 용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금 부족 위험을 뭐라고 한다? 유동성 위험. 만기가 긴 게 유동성 위험도 크고 금리 변동 위험도 커요. 정리 그래 만기가 긴 게 대출 금리가 더 높게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종류 이런 거 외우려 하지 말고요. 시험에 종류 묻는 게 아니고 지문에 이런 단어가 막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용어를 정리를 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고 가는 거고 앞으로 이런 위험이 커질까라고 예상당한다면 이런 것들을 미리 대출금리에 반영하니까 초기 금리는 고정이 더 높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교재 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책으로 가서 맨 밑에 111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 읽으세요. 뭐다? 채무 끊으세요. 채무 불이행은 누가 하고 채무자가 하고 위험은 누구 위험? 대출기관 위험입니다. 니은 항목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차입자의 소득이 뭐하거나 감소하거나 담보가치가 뭐해서 하락해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뭐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다.
거꾸로 읽어볼게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되고 가치가 오르면 채무 불이행위험은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봅시다. LTV 50% 적용해가지고요. 집값이 4억짜리입니다. 융자 2억 받았는데 여러분이 원금은 갚지 못하고 이자만 내고 있답니다. 근데 집값이 불행히도 3억으로 내려갔어요. 집값이 하락했죠. 3분의 2, 이게 몇 프로가 됐어요? 대충 66%. 그렇습니까? 그럼 은행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전화 와요. 뭐라고요? 뭐라고 전화 와요? 추가 담보 제시해서 LTV를 50%를 맞추라고 요구를 합니다. 집값이 내려갔으니까 근데 제가 능력이 안 돼요 하면 은행이 또 뭐라 그래요? 원금을 일부 갚으세요라고 또 전화를 해요. 못 갚아요. 뭐라 그래? 그럼 배째로 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경매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내 의지와 먹고 집값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 버리면 담보 가치가 부족하죠. 은행 경매 처분해서 저거 회수하기 쉬워 어려워? 만만한 일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프레스 압박을 놓고 안 되면 경매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오랫동안 갖고 계신 건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아닌가요? 미리 위험을 갚아서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데 빚을 내는 건 쉬워요. 아닌가? 그거 내는 건 쉬운데 관리가 만만한 거 아니다. 우리가 특히 젊으신 분들은 이제 인생 경험이 아직 미천하니까 그런 건데 빚을 많이 내면 제가 저처럼 강의한다니까요. 뭔 얘기냐고? 아주 인생이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그거 개인들이 관리하는 게 만만한 일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내가 상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로 넘어간 게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원금을 못 갚고 집값이 많이 내려고 하고 금융기관이 경매 처분해서 2억 회수가 어려우니까 프레스 압박을 넣고 안 되게 되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내려가서 LTV가 상승한다는 말이 좋은 의미다 아니다. 이게 집값이 2억으로 떨어지면 2분의 2잖아요. 몇 프로가 된 겁니까? 100%가 된 거잖아요. 그럼 좋은 의미가 아니다. 가치가 하락해서 LTV 높아진단 말은 담보 가치가 떨어진단 말인 거니까 채무 불이행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은 얘기만 해드리면 좋은데요. 밝은 얘기는 누구나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미래의 위험을 미리미리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인간아 너무 어두운 얘기 하지 말고요. 중요한 얘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읽어요. 금리 변동 위험입니다.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 이후에 시장금리가 뭐 할 때? 상승할 때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최초 금리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니까 쓰고 가세요. 이렇게 되면 대출기관의 수익성 위에다 써요.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문제입니다. 시험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수익성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문제가 있다. 니은으로 가서 써먹을 겁니다.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기관 입장에서 금리 변동이면 심하게 뭐돼 있다? 노출돼 있다. 하는 김에 만기가 길어질수록 당연히 금리 변동 위험이 뭐하다? 크다. 그래서 대출금리도 높아지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은 출제 교수들이 즐겨하는 내용입니다. 조기 상환은 미리 갚는 거죠. 누가 하고? 차입자. 위험은 누구 위험? 대출기관의 위험. 용어 구분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니은이 시험 대상이에요. 고정금리 차입자는 대출 이후 시장금리가 뭐 하면? 생각해야 됩니다.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더 싸게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갚을 요인이 되죠. 물론 현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 다 그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금리는 또 어떻게 돼? 또 올라. 그러니까 만만한 일은 아니다. 이론적입니다. 시험에 묻습니다. 금리 하락기 때 다른 대출 갚을 요인이 발생하는 거. 이게 시험에 물어보는 금리 상승기가 아니고 뭐다? 하락기 때 조기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미리 갚으면 나머지 기간 이자 날라갔으니 은행 기분 나쁘다. 맨 밑에 페널티 성격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스는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는데 맨 밑에 가면 담보대출 보편화되어 있고 되게 상환 금액의 1%, 2% 정도를 수수료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용하시면 대부분 이거 다 있다는 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상환을 하는 게 이득인지 계속 가는 게 이득인지 잘 고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은 조건이 있으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생활 속에서 차환이란 말 쓰죠.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대환. 그러니까 높은 금리를 이제 좋은 금리 있으면 이렇게 낮은 금리로 이렇게 바꾸는 걸 대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환하면 비용 발생해 안 발생해? 비용 만만치 않아요. 다시 또 저당을 설정해야 되고
인지세 들고 하는 거니까 그 비용을 따져봐서 하는 게 나으냐 아니냐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동그라미 4번에 유동성이 앞으로 많이 나온다. 금융기관의 뭐다? 자금, 부족 위험을 뭐라고 한다? 유동성 위험이다. 니은으로 가서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끊고 장기로 운용하는 과정에서의 현금 흐름의 불일치 문제. 이게 좀 불편하시면 맨 마지막 줄에 장기 대출에 따른 자금 부족 위험을 뭐라고 한다? 유동성 위험이다. 제때 해소가 된다 안 된다? 돈이 분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맨 밑에 다른 조건 일정할 때 만기가 10년인 것보다 30년인 것이 위험이 더 크죠. 대출금리 당연히 높게 적용된다. 단기 금리보다 이건 기본 다른 결정할 때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더 뭐하다? 높다. 예외사항 없습니다. 예금의 만기 1년짜리보다 3년짜리가 더 금리가 높죠. 마찬가지 대출도 마찬가지 만기가 금리가 더 높다. 개론에서 시험은 항상이라는 말은 없어요. 다른 결정할 때 장기 금리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어들 잘 구분했고요. 자, 괄호 4번 특징 정리. 1번 지문은 빈도 있게 물어봅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 즉 실제가 더 높으면 더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출기관 동그라미 치고 다음 주 끝에 상대적으로 뭐 한다? 불리해진다. 바로 연결을 합니다. 반면에 다음 차입자는 세모 칠게요. 더 낼 필요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상대적으로 뭐 하더라? 유리해지는 거예요. 요건 일상 여러분 시험장에 나오는 지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있으면 대출기관은 손해, 차입자는 뭐가 된다? 이득이다. 그럼 향후에 시장금리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시면 여러분은 당연히 뭘 이용해야 됩니까? 변동 고정. 금리가 내려갈 거 예상하면. 그렇죠. 그럼 상황에 따라 유리 분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시험장 지문에 차입자는 고정금리를 더 선호한다.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냥 생활에서 하는 얘기고 조건을 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유리 분리는 달라지. 다시 대출기관은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그냥 하는 말이라고. 그런 거 시험장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유리 분리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3번에 가서 고정금리 대출은 차입자 대출기관 모두 금리 변동에 노출되어 있죠. 대출기관이 금리 변동 위험이 더 뭐하다? 큰 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차입자는 향후에 시장금리가 뭐 할 것이다? 상승 예상되면 뭘 쓰는 게? 고정을 쓰는 게 상대적으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유리 불리는 다를 수 있다라고만 대응하시면 되셨어요? 기본기는 당연히 알아야 되니까 빈도가 아주 높은 내용은 아닙니다. 중간에 용어들 튀어나오기 때문에 개념 정의는 잘하고 갈 사항이다. 당부드리도록 합니다. 거기까지 보고요. 쉬었다가는 변동금리 가겠습니다.